네, 어제 오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철 의원님의 질의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교육법무과 법무팀의 변호사 채용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안행부 방침에 따라 타 지자체는 법률 전문가를 채용하여 2014년부터 총액 인건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지자체의 법률 전문가 채용 시 안행부에서 지원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우리 도에 해당되는 혜택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안행부에서 2013년도에 총액 인건비 산정 시 변호사 채용 인력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가 전문가 채용 시 안전행정부로부터 별도의 재정적 지원이나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 증원과 채용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행부 지원에 따라 타 지자체들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였고 광역에서도 변호사를 채용해 법무 및 성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도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타 시도의 법무팀 변호사 채용 현황과 담당 업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와 울산시를 제외하고는 15개 시도가 법무팀의 변호사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계약, 행정심판, 소송 업무 등 각종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로스쿨로 인해서 변호사 수가 증가해 현실적 비용으로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게 돼서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좋은 기회라고 하시면서 변호사 채용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감사관 등 두 분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공무변호사 7명을 위촉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무변호사 수요가 많은 것은 계약 업무와 소송 업무라고 보는데, 계약 업무와 소송 업무는 공무변호사 7명에 의해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소송이 더 늘어나거나 행정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면 법무팀 변호사 채용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매 요양병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로 자유로운 사람은 없으며 앞으로도 수명은 늘어나고 건강이 따라주지 않는 현상이 계속되면 국민 대다수가 요양병원을 찾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도의 경우 요양병원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인원은 도내 인구 비율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인원은 도내 인구 대비 0.2%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2013년 사망자는 13,500명으로 이 중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자는 3,805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 28.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23.2%에 비해서 소폭이나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양병원에서의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핵가족에 따라서 가정에서의 돌봄이 어려운 추세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 공공치매 요양병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에 사립치매병원은 가격이 싸고 공공치매시설은 저렴한데 병상수가 적어서 입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시면서 요양병원 병원비 감소를 위해서 도에서 실시한 사업이 무엇인지와 향후 병원비 감소를 위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요양병원의 병원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해서 사립과 공립 모두 똑같기 때문에 도에서 병원비 감소를 위해 실시한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비급여 대상인 상급병실 사용 여부와 간병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병원비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본인 부담 병원비를 적게 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일반 건강보험자는
총 치료비의 20%를 부담하고 차상위 환자는 총 치료비의 15%를, 기초생활수급자는 치료비 부담이 없습니다. 식비의 20%만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진료비가 고액인 경우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가입자 보험료 수준별로 하위 50%는 연간 200만원, 중위 30%는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환자의 과다한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부담이 많이 되는 비급여 대상인 간병비 경감을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정부와 협의해서 병원비 절감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공공치매 요양병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치매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요양병원이 대형 병원보다 효율적인 만큼 도에서 장기 저리로 요양병원에 융자를 해서 시설 투자를 유도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하시면서 현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요양병원 시설 투자 사업과 공공치매 요양병원 확대 필요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80개소의 요양병원이 있어서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병원 시설 투자 융자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이 부족했던 지난 2007년까지는 융자를 통한 시설 투자가 요양병원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돼서 일반 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할 경우 융자를 통한 시설 투자를 지원한 사업이 있었으나 2008년 이후 요양병원이 급격히 늘어나 현재는 80개소 14,400개 병상으로 도민이 이용하기에 충분해서 융자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공공치매 요양병원도 2009년까지는 신축할 경우 국비 50%를 지원했으나 최근에는 요양병원이 증가하여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국고 지원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공립요양병원 내에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전문병동을 증축하거나 리모델할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확대에 대한 시군의 수요를 조사한 결과 신청은 없었으며 치매 전문병동 수요는 시군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렴도 및 공무원 비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청렴도 조사 결과 정책 고객 평가는 5위로 상위 평가를 받았으나 외부 청렴도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게 평가돼서 종합 청렴도가 16위로 하위 평가를 받았다 하시면서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유독 낮은 평가를 받은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공직자의 청렴도는 국민들의 공직사에 대한 신뢰의 척도이고 2011년 광역자치단체 중 2위, 2012년 6위를 차지했던 전라북도가 2013년 평가에서 하위권을 추락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외부 청렴도는 공사, 용역, 보조금, 인허가 등 주요 민원인을 대상으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패 및 경험이나 업무 처리 절차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설문을 통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외부 청렴도 조사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인 부조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표현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년 동안 도내 자치단체장들이 이딴 비리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여행사 로비 사건 등 공직자 부패 사건이 외부 청렴도 하락을 부추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관행적인 부조리를 일수하고 공직기관 확립을 통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민원 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패 행위에 대해서 엄단하겠습니다. 또한 청렴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민관 청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간담회등 소통행정을 강화해서 부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렴도 및 공무원 비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도가 청렴도가 낮은 데는 공무원의 비징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도 한몫 있다고 하시면서 이 같은 전라북도 공무원 비징계는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임에도 시정되고 있지 않다고 하시면서 도에서 추진한 공무원 비징계 감소를 위한 노력과 근무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공무원 비징계 비율이 높은 것은 엄격한 공직기관 확립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동안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자뿐만 아니라 관리자까지 연대 책임을 묻는 등 감사활동을 대폭 강화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2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도의 징계 요구 인원은 80명으로 타시도에 비해서 훨씬 많았습니다. 또한 공금 횡령, 뇌물수수, 직장 내 성희롱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중징계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감사원 자체감사 활동평가에서 2011년부터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가 있으며 2013년에는 징계 인원이 179명으로 2012년 대비 29% 감소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는 감사 형량을 강화하고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기준에 따라서 100만 원 이상 뇌물수수, 200만 원 이상 공금 횡령 경우 고발 조치하도록 하고 공직자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감봉 이상으로 징계 수위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전 비리 예방 시스템인 청백리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서 회계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처분 여부서의 전문을 공개하여 반복되는 비리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군의 공무원 범죄 발생 현황, 부패 방지 노력 등을 평가해서 스스로 비리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담 원장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전라북도 금융산업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을 집적할 수 있는 시설 인프라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전주국제금융센터 건립에 대한 견해와 6.4 지방선거에서 통합신당과 새누리당의 전북 공약으로 전주국제금융센터 구축을 건의할 의향이 문제에서 물으셨습니다. 기금운용본부의 안정적인 정착과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서 금융센터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국제금융센터 설립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만큼 그 수요를 봐가면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금융센터 입주가 가능한 기금운용본부와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어느 정도 수요가 될 때 건립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본부가 2016년 하반기에 이전하는 만큼 6.4 지방선거의 공약으로 건의하는 것은 시기가 좀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고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유치, 이전되는 것을 고려해서 차기 총선 공약과 대선 후보 공약으로 채택되어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현재 개발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는 전주 종합경기장을 전주국제금융센터로 조성하여 금융산업의 클러스터와 새만금 개발을 선도하는 첨단 융복합 금융센터로 거듭나는 방안을 제안하시면서 도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센터 건립은 필요하지만 이를 전주 종합경기장에 조성하는 것보다는 혁신도시에 조성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전주시에서 종합경기장 부지에 전시 컨벤션센터와 호텔 등 복합문화 상업시설을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금융센터는 기금운용본부 이전 이추와 인접한 곳에 건립해서 관련 금융기관들의 시너지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새만금 사업 등 주요 사업과 연계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 3월 말에 금융산업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착수할 예정인데 새만금 사업과 연계한 특화 금융개발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특화 금융산업과 연계 발전 방안을 포함하여 연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아직도 기후변화본부 전국 이전 사실을 모르는 주민이 많다고 하시면서 전북 금융산업에 대한 대민 홍보 강화를 촉구하셨습니다. 앞으로 금융 관련 사업계획 추진, 집행에 있어서 도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특히 금융산업 발전,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도내 전문가를 비롯 많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도 도민들과 공유하고 적극 알리는 등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경강, 동진강 생태하천 조성에 따른 주민 보상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익산 지방국토관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경강, 동진강 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지자체에서 조성한 하천변에 휴식공간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만경강, 동진강 환경정비사업이 4대강 지류지천 개선사업과 차별성이 무엇이냐,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의 폐단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자체 하천변 휴식공간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생태하천 보건사업이 많이 진행되면서 대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높고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 사업의 경우 친수공간이 잘못 설치되어서 활용도가 떨어진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경강, 동진강 생태하천 사업은 4대강 사업의 폐단을 충분히 검토하여 습지 조성 등 생태하천 복원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고 인근의 집단 추락이 형성된 지역에 한하여 체육시설, 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 최소한의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있어 우려하시는 예산 낭비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경, 동진강 하천 정비 사업과 4대강 지류지천 사업과의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에 우리도 구간이 포함되지 않아서 우리도에서 중앙정부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2009년도부터 총 1조 9,075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 생태보건, 환경개선, 친수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4대강 사업은 대형 수중보 설치, 대규모 하상 준설로 인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4대강 사업의 폐단을 고려하여 만경, 동진강 환경정비 사업은 대형 수문이나 하상 준설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수변 생태 공간, 자전거 도로, 산책로 등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친환경적 하천 보건 사업으로 추진하여 기존 4대강 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만경, 동진강 그동안 하천구역 내 영농 행위로 인해 새만금 수질 오염의 원인을 작용하여서 반드시 정비되어야 할 하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하천 생태 보건은 물론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만경, 동진강 하천 환경정비 사업으로 경작이 금지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영농 보상금을 증액하거나 비슷한 규모의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대토 등 현실적 대안이 있는지와 정부 대책과는 별도로 전북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하천부지 경작농민을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은 7,975필지 1,146만 8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면적의 국가 소유 하천부지를 인접 농민들에게 저렴한 점용료만 받고 임대되어 수년간 경작되어 왔으나 하천 환경정비 사업이 추진되면서 불가피하게 경작이 금지되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작 금지에 따른 보상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서 도는 토지 보상을 할 수가 없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에 따라서 다른 지역사업과 마찬가지로 영농 보상비만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업 시행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특용 작물 재배 입증 자료 제출 시 추가적인 영농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영농 보상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우선 지원하고 영농 보상비 상한액
확대 지급 방안 등을 정부에 다각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새만금 사업은 본질적으로 농지 확보 사업임에도 하천부지 농지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만경 동진강 하천부지 농지에 발생하는 비점 오염원이 새만금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와, 비점 오염원은 하천부지 농지와 제네지 농지 간에 큰 차이가 없고, 전체 농지 면적과 이로 인한 수질 오염 부하량을 생각하면 하천부지를 수질 오염의 주범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새만금 사업은 아시다시피 농업용지를 비롯한 산업용지, 신재생용지, 관광내재용지, 과학연구용지, 생태용지 등 283평방킬로미터 규모로 6개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 농지 면적은 전체의 30%인 85.7평방킬로미터로 만경 동진강 하천부지 농지 11.4평방킬로미터 약 7.5배인 2,575만 평에 이릅니다.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수질관리가 관건이어서 만경 동진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부득이 필요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만경강 동진강 하천부지 농지에서 발생하는 비점 오염원은 환경부 용역 결과 총인 발생은 1일 75.7kg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총인 기준의 오염물질 양은 만경강 지류인 익산천의 주 오염원인 왕궁 지역에서 발생하는 82kg과 비슷하고, 또한 하천부지 농지는 유하 거리가 짧아서 제네지 농지와 동일한 양의 농약, 비료 등을 사용한다 해도 오염물질의 분해나 침전, 희석 등의 작용을 기대할 수가 없어서 본류에 미치는 오염 영향 정도가 직접적이어서 새만금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하천부지 농지의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경강 동진강 하천부지가 수질 오염의 주범은 아닐지라도 우리 도는 2015년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를 앞두고 있어서 새만금 수질 관리를 위해서는 점 오염뿐만 아니라 토지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 오염의 관리 등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 도의 기본 인식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만금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왕궁 지역과 비슷하여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하천부지 농지에 대한 특별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악취 관리 지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악취 민원의 주요 원인이 가축 분뇨와 환경 기초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악취 관리 지역이 산업단지로 한정되어 있어서 악취 관리 지정의 형평성이 어긋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산업 내 기업의 악취 저감 시설이 완료되는 2015년 1월부터는 악취로부터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와 축산단지와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에 대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익산 3단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시에 가축분해와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과 검토가 있었습니다. 익산 시민단체, 기업자 대표, 전문가 등의 토론을 거친 결과 가축분해와 환경기초시설의 악취 문제도 중요하지만 대다수의 견해는 산업단지는 주거지역과 바로 인접해 있어서 민원 정도가 높고 산단에서 배출되는 유해, 화학물질의 복합적용에 따른 유해성이 더 크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성과 유해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먼저 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익산지역 일부의 악취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업단지 외에 가축분뇨와 환경기초시설의 악취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산단 내 기업들이 악취 저감 시설을 완료해도 기타 악취 시설에서 악취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단 내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해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가축분해와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익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악취 방지 대책을 착실히 추진할 경우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악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축산단지와 환경기초시설의 악취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궁 축산단지의 경우 정부와 도 익산시가 1170억을 투자하여 축사매입, 수림대 조성, 생태하천 복원 등 왕궁 환경 개선 사업을 15년까지 완료하여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경우는 민원 분석 결과 하수 처리장, 음식물 처리장,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서 익산시 주관으로 악취 방지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장은 악취 주 원인인 슬러지의 탈수기를 밀폐형으로 교체하고 발생 악취를 없애기 위한 소각 시설을 설치하는 등 198억을 투자하여 2015년 5월까지 악취 저감 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장은 투입구 밀폐, 바이오 세정기를 활용한 악취 탈취탑 설치 등 7억 원을 투자하여 2014년 3월까지 처리 공정을 개선하겠습니다. 금강동에 야적되어 있는 압축 수액이 10만 톤은 익산 소각장에서 2015년 5월까지 소각 처리하면 악취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대책을 추진한 이후에도 축산단지나 환경기초시설에서 악취가 지속될 경우에는 악취 검사 등을 통해서 악취 관리적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악취 조례에 의하면 3단 내 기업체에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고 악취 방지 시설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업단지 내 엄격한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은 기업체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은 악취 방지 조례 제7조에 따라서 1000ppm에서 500ppm까지 정할 수 있으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은 750ppm으로 2018년 이후부터는 500ppm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취 방지시설 설치 자금은 기업의 제품 생산과 기업의 이익에 따라 악취가 수반되는 문제이므로 수입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업 스스로가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악취 방지시설 설치 자금을 업체당 30억 원 한도 내에서 저리로 융자해주고 있으므로 이 자금을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알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재난이 삶이라고 하시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미세먼지 정도에 따른 경보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연구원의 역할을 경보와 홍보에만 국한하지 말고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장기적인 대책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맞춰 지난 1월 1일부터 도내에 미세먼지 예경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도내 미세먼지 주의보는 지금까지 총 2회 발령되었으며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중국에서 유입된 수목을 국내에서 자체 배출된 오염물질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책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영향이 한 지역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적인 연구보다는 국가 정책에 반영하여 국가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국가 공동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연구 결과를 도정 운영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에 반영해서 미세먼지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한중 환경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 공동연구에 적극 참여하고 연구 결과를 도내 환경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환경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측정망이 설치되지 않은 8개 시군은 정확한 경보 발령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나 올해 측정망 설치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7천만 원에 불과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점점 심해지는
미세먼지 농도를 감안한다면 하루빨리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어주셨습니다. 본의 미세먼지 측정망 확대 문제는 환경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토록 노력하고, 시급히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또 예산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도에 3개소, 2016년도에 3개소, 6개를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 기준이 인구 10만 이상 도시 지역에 설치함이 원칙이지만 공업지역이나 대기 오염이 우려된 지역은 예외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들 경우에도 북창군의 미세먼지 측정소가 예외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중국발 미세먼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대기질 악화가 우려되는 김제와 부안 지역의 측정소도 2015년에 국비를 확보하여 추가로 신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 예정인 초미세먼지 예경보 실시와 관련해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문자 발송이나 음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미세먼지 예경보 상황 전파 시스템과 미세먼지 정보 및 생활 시스템을 홍보할 수 있도록 LED 전광판을 금년에 또 자체 사업으로 시범 도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대기오염 측정소 12곳에 대해서도 초미세먼지 측정 시스템 구축 예산이 준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개선되지 않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원인 질의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AI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AI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금류, 이동 제한에 따른 출하 및 입식 제한으로 인한 손실 등을 농가가 고스란히 떠안은 상황으로 도내 이동 제한으로 인한 예상 피해 규모와 산란계 농가 및 입식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가금류, 이동 제한에 따른 피해 규모는 경계 지역이 일반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AI 발생 35일 이후에 산정이 가능하여 현재는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방역대가 16개 지역으로 이 중 7개 지역은 이동 제한이 해제되어 피해액을 신청받고 있으며, 나머지 9개 지역은 4월 13일까지 해제될 계획으로 해제 순서대로 피해액을 산출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산란계 농가 피해 및 입식 지원으로 인한 피해 지원 대책으로 살처분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과 가축 입식비, 생계,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이동 제한으로 손실 입은 농가에는 소득 안정자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총리께 직접 건의하여 피해 전액을 보상토록 관철시킨 바가 있습니다. 산란농계와 이식지원 피해를 입은 농가는 경영안정자금,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토종닭은 출하시 마리당 1,200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료구매자금은 전체 축산농가의 사육 규모에 따라서 최대 9억 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겠습니다. 또 AI가 발생한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을 1차 20%, 2차 40%, 3차 80%를 감액하겠다는 삼진아웃제어 정부 방침은 AI 발생 책임을 피해자인 농가로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로 삼진아웃제를 들먹이는 정부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 삼진아웃제의 근본 취지는 AI가 2003년 최초 발생한 이후 2, 3년 주기로 발생하는 상황을 막고,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 반복 발생한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축산농가, 축산협회 및 유관기관 등에서 반발하고 있어서 시행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도에서도 삼진아웃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강력히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AI 발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밀식 사육을 친환경 축산으로 전환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을 집중 투자하는 등 사육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역처소 설치 비용 및 AI 설치물 보상금 등 AI 관련 지자체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액 국비 지원 확대가 여의치 않는다면 시군비의 절반은 도비 부담으로 대체해야 마땅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전라북도 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방역처소 설치 비용 및 AI 설치물 보상금 관련 예산은 현재 국비 210억 원, 도비 28억 원, 시군비 62억 원 등 총 30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은 정부가 부담해야 바람직하나 일부 지방비를 책정하여 지자체 부담이 과중한 상태입니다. 정부의 국비 지원 확대해줄 것을 계속적으로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지방비 중 도비 부담분에 대한 타시도 상황을 보면 충남도를 비롯한 4개 시도는 우리도와 같이 도비 30%를 지원하고 있으나 경기도 및 충북도는 도비를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도의 재정 여건상 도비를 30%를 지원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8년 국책사업을 건립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가동 첫 해인 올해 국비 115억 원 요청에 24억만을 배정받아 장비와 인력, 운영비 부족 등으로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어 예산 확보를 위한 전라북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AI 대응 연구개발을 위해서 167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으니 이를 계기로 연구소 관련 예산 확보 등 도의 대응 계획과 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교육부 예산 371억 원을 지원받아 2013년 12월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축공사 이후 연구소 운영이 필요한 2014년 예산 115억을 전북대학교에서 교육부에 요구하였으나 교육부 본예산의 10억만 계상돼서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내 정치권 전북대학교와 공동 대응하여 국회 심의 과정에서 14억을 증액하여 24억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AI 대응 연구 개발을 위한 167억 원 투자 계획은 산하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15년 김천으로 이전하면서 자체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내 정치권 및 전북대학교에 협력해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본연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국가의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늘께서 AI 살충물 제약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공장형 축산에서 친환경 축산으로 축산 정책 기조를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동물 복지에 초점을 맞춘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내 축산물의 고급화와 이미지 제고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시점인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동물 복지 실현과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위해 공장형 축산에서 친환경 축산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농가는 많은 시설비와 생산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증가되지 않아 참여도가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친환경 축산의 확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수익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도에서는 친환경 축산에 인한 비용 증가분에 대해서는 풀사료 생산 확대 사업 등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 등 친환경 축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내 축산물의 고급화와 이미지 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축산물이 높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소비자 홍보를 집중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동북권 균형 발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북권 균형 발전 사업이 민선 4기 이후 4번의 사업 조정을 거치면서 대폭 축소되었으며 남원시의 경우 총 18개 사업 중 중단 사업이 5건이고 남원 연수원 관광지 사업의 경우 추진율이 3%로 저조한 것은 전라북도가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준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부진 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선 4기 이후 동북권 발전 사업의 조정에 대해서는 어제 김대석 의원님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남원시 동북권 사업의 추진 현황에서 말씀드리면 플로라 밸리 조성 사업 등 총 18개 사업에 총 7,078억 원이 사업 계획입니다. 이 중
스몰대 보건 및 주변 정비 사업 등 7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은 중단되었으며 현재 식품산업 클러스터 등 6개 사업은 계속 추진 중입니다. 먼저 중단된 5건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동북권 물류유통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 주체인 LH가 과도한 부채로 인해서 사업 축소로 투자가 불가피하게 취소됐습니다. 지리산 공원 레포트단지 조성 사업은 관련 근거법 미제정으로 국비 지원이 불투명하여 취소된 바 있습니다. 또한 허브연구센터 건립은 지경부 공모사업 대상에서 제외됐고 농업용 LED 실증단지는 사업 실효성 부족으로 중단됐습니다. 다음으로 부진사업으로 지적하신 4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랭지 파프리카 원예단지 조성과 수출 멜론 명품화 육성 사업은 파프리카와 멜론을 남원의 주력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보다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을 늘려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는 사업기간을 늘린 기간을 본다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식품추호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당초 계획인 미꾸라지 양식장과 가공공장 조성 사업 등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2013년부터 사업비를 추가 투자하여 치어 생산 및 양식 연구비를 지원할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남원 연수 관광지 조성 사업의 경우 문체부 협의 시 지나치게 사업 규모가 크다는 의견에 따라서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서 절차 완료 후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권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도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과 시군의 추진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10월 동북권 발전위원회를 통해 매년 시군의 균등 배분하는 사업비를 공정률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확정하였으며 향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통해서 인센티브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 동북권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효과 및 향후 관리 방안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실시하여 동북권 사업 예정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전지의 지원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높아서 실제적인 혜택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현재 전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발전지역 투자 촉진 지구 지정 사업 중 남원 3 농공단지와 지방산단에 대한 신발전지역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 촉진 특별법에 따라 남원, 진안 등 동북권 6개 시군에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2011년 4월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투자 촉진지구 11개소, 발전 촉진지구 15개소를 지정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구 지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지구 지정 신청 시기가 미도래된 곳을 제외하고 지정이 가능한 진안, 홍산 한방 농공단지와 마이산 관광단지 2개 지구에 대해서는 2013년 8월에 국토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지구지정 기본 요건이 엄격하고 100억 이상 투자 기업만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충북 2개와 우리도 2개 지구만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원 3 농공단지와 일반 산업단지도 준공되어 기본 요건에 부합되는 투자 촉진 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남원 3 농공단지는 단지 조성이 완료되는 2015년 6월 이후 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남원 일반 산업단지는 현재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일반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는 즉시 남원시와 협의해서 투자 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발전지역 투자 촉진지구 지정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높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정 조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행복 생활권이 교육 일자리, 복지, 의료, 문화 등 주민 생활권과 연계된 사업 위주로 설계된 점은 바람직하지만 동북권 낙후의 주 원인인 국책사업 발굴을 소홀히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동북권이 정부 정책 들러리가 되지 않도록
지역 행복생활권과 동북권 발전 전략을 위한 국책사업 발굴 등 전라북도 육성 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 행복생활권 정책은 계획 수립과 의사결정 체계가 상향식 구조로 바뀌어서 지역의 자율적인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발전 여건에 부응한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에서 제일 먼저 생활권을 중심으로 4개 권역을 구성 완료했습니다. 또한 도와 전관련 중심으로 정부 방침에 맞춰 생활권 연계 협력 사업과 전북의 성장 거점 육성을 이끌 생활권별 중장기 전략서로 나누어서 사업 발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남원시와 관련된 사업 발굴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남원을 중심으로 한 동남부 생활권 전략 사업으로는 임실 남원간 국도 신설 및 확포장 사업 4,160억과 동북권 발효식품 벨트 사업 등 총 9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동남부 생활권 연계 협력 사업으로는 발효 농식품 신육자 산업밸리 조성 200억과 남원시 중앙도서관 건립사업 72억 등 총 6건이 발굴되었고, 남원시 단독사업으로는 일반 문산업종 개발사업 200억 등 총 9건이 발굴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것은 완료된 게 아니고 발굴 추진 중에 있다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북권 사업 발굴이 중추 도시권 등 서부권보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중추 도시권과 서부권 사업에 이미 정부 계획으로 확정된 대규모 SOC 사업인 1조 700억 규모의 전주 중추권 도시 일반 철도망 구축 사업과 6,420억 규모의 지역 공약 사업인 부창대교 건설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업비가 동북권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동북권 생활권 연계 협력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정부의 생활권 연계 협력 지원 사업이 대부분 공모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동북권 시군에서 시군 및 매칭 부담을 고려하여 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소규모 사업 위주로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발굴된 지역 행복 생활권 사업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전관련해서 발굴 중인 사업이 일부 언론에 공개된 것입니다. 지역 행복권 생활권 사업은 전관련 중심으로 6월 말까지 계속 발굴할 예정이며, 현재 동북권에 대해서는 SOC 등 대규모 사업을 추가로 발굴 중에 있어서 추가 발굴 사업이 완료되면 서부권과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북권 개발 사업은 우리도가 정부에서 처음으로 낙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으로 사업 시행 초기 사업 조정 과정에서 사업 규모 축소 등 일부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선 4기부터 동북권 상생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동북권 특성을 고려하여 남원 공무원교육원 등 5개 사업소를 동북권에 이전하였으며 2011년에는 3천억 규모로 동북권 특별회계를 조례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었고, 민선 6기에도 동북권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 6월까지 동북권 발전 마스터 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초부터 동북권의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을 위해 전관련 국책사업 발굴단 내에 동북권 포럼을 별도로 구성해서 장기 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북권 포럼을 중심으로 500억 이상 예타 대상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을 꼭 발굴하여 동북권 성장 동력 창출 및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판선 뱀산골 공영터미널과 인도 설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민선 6기 인수인계와 관련해서 도민의 만족도가 높거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책은 민선 6개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책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및 인계 TF 구성 등을 통해서 인계 인수 사안을 정하여 민선 6기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는지와 이를 실행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민선 6기 이후에도 도민 만족도가 높거나 지역 발전에 필요한 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을 적극 공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민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서 민선 4호기 정책이 민선 6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M 공장 이기술과 관련해서 GM 분산 공장의 시간당 생산량 감소에 따른 근로자 소득 감소나 협력업체 경영난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GM이 지금까지 취해온 행보나 최근의 글로벌 생산기지 조정 등의 맥락으로 볼 때 분산 공장 이기술은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시면서 지금까지 일련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GM은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우자동차의 유럽 판매 방법 함께 인수하여 회사명을 쉐보레 유럽으로 바꾸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쉐보레 유럽에서 판매하고 있는 쉐보레는 유럽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1%도 넘기지 못해서 매년 3, 4천억씩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GM은 유럽 시장에서 쉐보레 차종을 철수키로 결정하였고 쉐보레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 군산 공장은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GM 분산 공장 사태로 인한 전라북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전라북도지사로서 한국 GM CEO를 4월 중에 면담할 계획입니다. 이때 GM 사태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논의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홀 피해 및 도로 보수에 관련해서 도로 포장의 포트홀이 전국적으로 8만 5천 개소가 발생하고 보수 비용이 10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우리 도도 최근 3년간 56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서울시 도로포장 실천 10개명의 사례를 참고해서 전라북도 차원의 포트폴 저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포장도로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국도 1821km, 지방도 1552km, 시군도 2563km 등 총 5936km의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계절적 기온 변화와 중차량 첨가 등으로 인하여 도로 파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도는 도로의 성능 개량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 포트폴 보수 토시기 등 도로 포장 유지 보수에 익산권리국토관리청과 시군과 협력해서 3년 연평균 230억씩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포트폴 저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내에서는 연평균 1만 3천여 건의 포트폴이 발생하고 있는데 포트폴 보수에만 매년 10억 정도를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유지관리비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5명의 응급복구팀을 상시 운영하여 포트폴 발생 시 최선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포트폴이 많이 발생하는 해빙기 집중 호우 시에는 인력과 장비를 확대하여 집중적으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는 도로유지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금년도에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12년도에 34억 원 수준이었던 도로유지 관리 예산을 50% 이상 증액하여 현재는 올해는 5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시군에도 도로유지 관리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매년 도로 건설비의 20% 이상을 유지관리 사업비로 확보하여 도로의 성능 개량 및 유지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도로관리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에서는 도로포장 실천 10개명이라는 기치 아래 포트폴 24시간 내 보수, 부실 시공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로포장공사 실명제, 도로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로포장 실명제, 도로 파손행위 엄중 단속,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등은 우리 도에서도 시행 중이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도로 모니터링 운영 등은 우리 도에서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트폴 피해 및 도로 보수 관련해서 도로 파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수 인력 확충이 필요한데 우리 도 인력은 94년 3년 대비 34명이나 감축되었다가 우려하시면서 인력 확충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도 도로관리사업소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시설과 포장과 안전 등 4개 과에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3년 대비 인원이 34명이 감소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사업소가 자체적으로 아스콘을 생산하고 로더, 굴삭기 등 건설기계 임대 사업을 시행하여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였으나 이후 2개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인력 위주로 운영하던 제설 사업 등을 현대식 장비를 확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인력이 감소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자동화에 따른 인력 수요가 많이 줄었지만 도로 확충 상황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인력과 장비도 점진적으로 확충해서 도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